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변에 가까운 용제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용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하게 제품이나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 가치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성과 함께 어디에 이것이 쓰일 것인가, 그리고 이 제품과 함께 다른 용제자들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가, 지시 연관 혹은 도구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시는 어디에까지 향해 있는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계속 한번 읽으면서 우리 현 존재가 환경 세계 안에서 존재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쪽은 105쪽 첫 번째 문단, 즉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제작되어야 할 제품은 무엇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제작하는 것 자체가 그때마다 어떤 것을 위해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품에는 동시에 재료에 대한 지시도 숨어 있다. 제품은 가죽, 실, 바늘 등에 의존한다. 가죽은 다시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다. 동물의 껍질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육된 동물로부터 벗겨진다. 동물은 사육되지 않고서도 세계 내부에 나타나지만 사육될 경우에도 이 존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따라서 환경 세계에서는 그 자신 제작될 필요 없이 언제나 이미 용제적으로 있는 존재자도 만날 수 있다. 망치, 부집개, 못 등은 그 자체로 강철, 쇠, 구리, 암석, 목재 등을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로부터 성립한다. 사용되는 도구 속에서는 이 사용을 통해 자연, 즉 천연산물이라는 빛 속에서 보여진 자연도 함께 발견된다. 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네요.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세계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처음 만날 때는 제품, 상품을 통해서 만나니까요. 이거는 다른 제품들과 어떻게 지시 연관, 도구 연관을 맺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또한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이 제품이 쓰일 그런 장소와 누구에게 쓰일 것인가, 그 장소적 개념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존재자들까지 지칭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들어가 있는 재료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가 예를 든 것은 구두네요. 구두를 보면 가죽, 실, 바늘 같은 것 등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죽이라고 하면 벌써 어떤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늘을 봅시다. 바늘을 보면은 광물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쇠로 만들었는지 구리로 만들었는지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또한 실을 보면은 이 실이 어떤 재질인가에 따라서 누에고치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목화에서 나왔는지 양털에서 나왔는지 계속 재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재료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라는 환경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 자연은 단지 존재자로서만 이해되어서도 안 되지만 자연력으로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숲은 조림이고 산은 채석장이며 강은 수력이고 바람은 돛에 안긴 순풍이다. 발견된 환경세계와 더불어 만나는 것은 이렇게 발견된 자연이다. 용제적 존재 양식으로서의 자연의 존재 양식을 도외시해야 비로소 자연 그 자체가 전적으로 그 순수한 존재성에서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을 이같이 순수한 존재성으로서 발견할 때에는 끊임없이 생동하고 우리를 엄습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서 우리를 사로잡는 자연은 은폐되고 만다. 식물학자의 식물은 논두렁에 피어있는 꽃이 아니며 지리학적으로 확정된 하천의 수원은 땅에서 솟는 셈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용제적으로 볼 것인가, 이론적으로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도구로서 사용할 것인가, 두 가지의 시선만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연만큼은 제3의 시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론적으로 관찰의 대상도 아니고 단순하게 도구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숲이 조림이고 산은 채석장 혹은 바람은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제적으로 보지 말고 이론적으로 관찰하는 태도로 볼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물학자가 발견하는 그곳과 논두렁에서 피는 꽃을 보는 우리들의 그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일 거고요. 저 하천의 수원지가 되는 근원이 되는 샘은 우리들이 보기엔 땅에서 솟아나는 자연의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비한 힘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즉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세계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물건들은 도구로서 발견하는 게 가장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고 바라봄, 즉 배시이긴 하지만 자연만큼은 용제적으로도 또한 전제적으로도, 즉 이론적으로도 관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제3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3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하이데거가 자세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이론적으로만 보는 것도 도구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내려놓고 그 넘치는 생동감, 신비함,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작된 제품은 그 제품이 쓰일 수 있는 어디에와 무엇으로 작품의 구성 원료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단순한 수공업적 상태에서는 제품 속에 동시에 착용자나 이용자에 대한 지시도 숨어 있다. 제품은 착용자나 이용자의 신체에 알맞게 재단되어 있으며 그 신체는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 그 제품 곁에 함께 존재한다. 한타스의 상품을 제작할 경우에도 이 구성적 지시는 결코 빠질 수가 없다. 그 지시는 단지 불특정일 뿐이며 임의적인 사람, 즉 통상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제품과 함께 만나는 것은 용제적 존재만이 아니라 현존재라는 존재 양식을 가진 존재자이기도 하다. 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통해선 용제적인 것만, 이론적인 관찰로만 파악되고 재료만 파악되고 천연 자원까지만 파악되는 건가? 아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특정한 존재자도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자죠? 네, 바로 현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 아직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하긴 하지만 그 불특정한 현존재를, 즉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작된 것은 현존재의 배려 속에서 그에게 용제적으로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착용자나 이용자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세계는 동시에 우리의 세계이다. 그때마다 배려되는 제품은 가령 작업장이라는 가정적 세계에서만 용제적이 아니고 공공적 세계에서도 용제적이다. 이 공공적 세계와 더불어 환경적 자연이 발견되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게 된다. 자,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존재자는 착용자나 이용자라고 앞에서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에서 제품을 통해서 발견된 세계는 자연 세계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현존재가 개입됨으로써 또 다른 독특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건 바로 공공세계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공적 세계는 우리의 작업장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집이라고, 즉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만나는 이 자연환경 세계와 함께 이 공공세계도 같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시가, 교량, 건물 등에 있어서 배려는 일정한 방향에서 자연을 발견한다. 지붕이 있는 역의 플랫폼은 우천을 고려하고 있으며 길가의 가로등은 어두움을 고려하고 있다. 즉 그것은 날이 밝았다 어두워지는 특수한 변화, 즉 태양의 위치를 고려하고 있다. 시계의 경우에는 우주계의 일정한 별자리가 언제나 고려되고 있다. 시계를 눈여겨보면 우리는 암암리에 태양의 위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 관청은 시간 측정을 천문학적으로 조종한다. 우선 눈에 띄지 않게 용제적으로 있는 시계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환경적 자연이 함께 용제적으로 있다. 가장 가까운 제품 세계에 그때마다 배려하면서 몰입하는 가운데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거니와 이 발견의 본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해 있다. 제품에, 즉 제품의 구성적 지시에 함께 따라온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제품 세계에 몰입하는 양식에 따라 명료성에 상이한 정도에 있어서, 즉 배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이한 폭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몰입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공공적 세계를 보니까 이 공공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로나 도시나 달이나 건물 등 이런 것들로 우선 가깝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나 도로 같은 걸 다 보자고요. 보니까 지붕은 우천을 대비해서 만든 거고요. 가로등도 저 해가 뜨고 짐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시간은 어떻고요? 시간도 보니까 이 별자리를 보면서, 즉 이 시계라는 제품이 있기 전부터 있던 이 자연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면서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이 용제자를 통해서 도구로 만나고 이론적으로 보기도 하고 자연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공적 세계는 이 모든 자연들과 함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공공적 문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발달된 환경에서 형성된 모든 것들이 자연과 함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밝혀서 차이를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막연한 이해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선은 사람마다 상이한 폭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까운 공공적 세계, 이 환경 세계는 단순한 자연이라든지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룩한 문명과 문화를 모두 다 통칭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존재자의 존재 양식은 용제성이다. 그러나 이 용제성이 단순한 견해의 성격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용제성은 마치 우선 만나는 존재자를 부추겨서 그런 용제성이라는 외관을 갖추게 했다거나 혹은 당초 그 자체로는 전제적인 세계 소재가 그런 방식에 의해 주관적으로 채색된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방향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존재자가 먼저 순수한 존재자로서 이해되고 발견되어 있어야 하며 또 발견하고 획득하는 세계와의 교섭 과정에서 우위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품에서 자연 환경과 그것을 착용하고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 그와 함께 이런 모든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이룩한 문명이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용제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용제성입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용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사장되어 버릴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야 된다.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무엇일까요? 저 전제되어 있다고 하니까 중심이 저 대상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보기엔 우리 인식과 알은 칸트처럼 어떤 대상이
전제에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전제에 있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생성되거나 획득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세계에 대해서 우리 현 존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주변에서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걸 잘 기억하고 인식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본래적인 삶을 살 가능성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세계의 존재에 기저지어진 양상으로서 제시한 바 있는 인식작용의 존재론적 의미와 모순된다. 인식작용은 당초 배려 속에 있는 용제자를 넘어서 단지 전제적으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대로 나아간다. 용제성은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자의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이다. 그러나 용제자는 전제자를 근거로 해서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 태제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용제성이 존재론적으로 전제성에 기저주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자, 이렇게 보는 것은 하이데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인식작용에 대한 것과 모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인식작용이란 어떤 대상이 있다면 대상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사유는 하이데거가 후설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냥 순수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의식과 지향작용의 결과로서 나오는 지향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선입견의 바탕을 두고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의 의식을 걷어낸 순수 의식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순수하게 드러날 것이다. 즉 순수하게 현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후설의 철학이 이제 어려운데 제가 존재와 시간을 하면서 간혹 한 번씩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FK라는 개념도 설명을 했고 판단 중지, 현상학적 환원, 가로치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설을 다루게 되면 그때 함께 읽도록 하시고 지금은 그냥 나의 선입견을 걷어내려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은 애초에 순수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했는데 어떤 대상을 보니까 그 대상 속에서 용제성, 도구적 성격을 발견한다느니 또 이것과 함께 자연을 보고 혹은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공공적 세계까지 발견된다고 하니까 이걸 과연 존재론적으로 즉 깊이 있게 묻고 또 물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더 파고 들어간 존재론적 해석에서 용제성이 세계 내부적으로 우선 발견되는 존재자의 존재 양식으로서 확증된다 하더라도 그뿐 아니라 용제성이 순수한 전제성에 대해 근원적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세계 현상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얻어졌는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해석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미 세계를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이어 모은다고 해서 그 총체로서의 세계라든가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로부터 세계 현상을 제시하는 데 이르는 길이 도대체 통해 있는가?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제자를 보니까 이 세계 내부에서 우리가 만나는 발견되는 존재자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이 용제성이다 라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용제성이 오히려 저 전제성에 대한 이론과 관찰을 하기 위한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현상이 다 증명되고 볼 수 있을까? 발견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특히나 세계라는 개념은 언제나 전제해 왔어요.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근본틀을 세계 내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그런 세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주어져 있는 것,
다양한 현상들이 정말 총괄적으로 모두 모아져서 있는 곳, 이런 곳이라는 세계 이해, 그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라는 현상을 통하는 길, 즉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이번 단락을 마치고 있네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오히려 하이데거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끊기가 애매해서 오늘은 평소보다 길게 좀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책, 긴 내용, 난해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